지난 한 주 가장 중요한 이슈를 골라 알기 쉽게 10분 내로 리뷰해드립니다. 루이의 뉴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문재인 정권의 수건 사업이에요. 이 법안 통과되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제가 개별적인 사건들을 리뷰해드렸는데 오늘은 공수처법이 통과된 기념으로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검찰개혁, 공수처법,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밀고 나가는 모든 일은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 의견을 내는 모든 사람들을 검찰개혁의 장애물로 취급했죠. 이 과정에서 정부 지지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강행이라고 진단하고 있죠. 정부 출범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에 찬성했는데 그중 일부가 정부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겠다. 둘째는 정치 권력과 결탁한 검찰을 중립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중립성만 확보가 된다면 검찰의 힘은 얼마든지 커도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중립적인 조직을 만든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겠죠. 그래서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이나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행만 잘하면 되겠죠. 이러한 개혁을 이끌어 나간 방법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사권 조정, 둘째는 공수처 설치가 그것이죠. 먼저 수사권 조정부터 살펴봅시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그 수사 지휘를 검사가 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사만 할 수 있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도 검사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의 힘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내용과 관련된 입법은 올해 초에 이미 이뤄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수사 권한을 경찰에게 줄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마치 우리나라만 이렇게 검찰이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것처럼 떠들면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걸로 밝혀졌거든요. 이 얘기는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미뤄둡시다. 앞으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지난주에 입법을 마무리한 공수처 얘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나오니까요. 공수처 설치는 그 절차도 내용도 정부 여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는 건 검사가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그 외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은 항상 볼멘 소리를 합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이 본인의 정적과 한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한번 보죠. 법정에 가면 찍소리도 못하는 양반이 허구한 날 페이스북에 글을 싸댑니다. 검찰이 수사를 선택적으로 한다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을 수사할 때와 조국을 수사할 때 그 방식이 얼마나 달랐을까요? 남의 비리 수사할 때는 응원하더니 본인이 그 대상이 되니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추미애는 검찰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아 조국 가족의 범죄 혐의가 최대한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죠. 대단히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인권 생각하시는 분이 최순실 수사할 때는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당시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당대표였어서 사실 내 편의 인권과 상대편의 인권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을 인정해 봅시다. 해방 이후 오랜 세월 검찰은 권위주의 독재 정권과 결탁해 온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를 아예 분리시켜버렸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조직에서 하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사회적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공수처는 검찰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가 되겠죠. 이름만 다른 조직이 검찰과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니까.
먼저 조직이 가지는 권한의 측면에서 봅시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도 하고 공소도 하니까 문제라면서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일부 제한하기로 했는데 새로 만든 공수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 전에 검찰과 비슷한 조직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권한을 위임한 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바로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는 지들이 하고 싶은 수사는 하고 아니면 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피해 규모가 무려 1조 원이 넘는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작년에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했었죠. 잠깐 다른 얘기지만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즉 합수단이라고 하는 곳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 수사 조직이었어요. 금융경제범죄가 워낙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탈세, 횡령, 주가 조작 같은 범죄는 그 범죄를 인지하기도 어렵고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이 합수단을 추미애가 폐지해버립니다. 그것도 라임 사건 수사가 한창인 시점에. 그리고 이 라임 사건을 윤석열이 뭉갰다고 비난합니다. 확실히 제정신은 아닌 것 같죠. 다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던 검찰로 돌아가 보죠. 사건을 파다 보니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금감원에서 감사를 진행하던 때였는데 라임의 금감원 정보를 빼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청와대 행정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행정관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감찰까지 했는데 아무 조치 없이 끝났답니다.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은 현재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이죠. 자, 여기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으니 공수처 사건이 될 겁니다. 더 이상 경찰과 검찰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야죠. 이런 엄청난 사건을 수사할 공수처의 중립성은 무엇으로 담보하냐? 그딴 거 없습니다. 공수처의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그때마다 민주당은 말했죠.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겠다. 즉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할 수 없도록 견제권을 설정할 거니까 안심하라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비토권을 빼버린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통과시켜버립니다. 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일어난 엄청난 폐악질이죠. 중립성이란 게 공수처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분인데 그걸 통째로 날리고 탄생시켰으니까요. 정리해봅시다. 검찰이 너무 힘도 세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찰만큼 힘이 세고 검찰보다 더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검찰개혁이라고요? 장난하십니까?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합시다. 검찰이 보이는 다음의 두 가지 행태 중 더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해야 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면 과도하게 수사를 하는 것? 물론 둘 다 나쁘지만 저에게 더 나쁜 걸 고르라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할 겁니다. 왜냐? 과도한 수사는 사법부, 즉 법원이라는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아무리 검사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법관이 제대로 판단한다면 억울한 사람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 사회엔 존재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줄 알면서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검찰 조직의 지휘계통, 즉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밖에 없죠. 바꿔 말하면 정부가 말 잘 듣는 사람을 수사기관장으로 앉히면 그 수사기관의 칼끝이 절대로 정부를 향하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정권에는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죠. 월성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사태까지 얼마든지 묻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독립성은 앞에서 이야기해온 중립성과 관련이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중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이미 전제하고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유시민이나 최강욱 같은 사람은 검찰이 법무부 밑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죠. 당연히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책인데 항명한다고. 윤석열이 그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사정기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면 검사가 상관에 대해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도 해야 한다고요.
이런 사정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활동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추미애는 검찰을 본인 사조직처럼 직접 부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이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예전에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했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나 검찰이 다 마찬가지 아니냐? 네, 마찬가지니까 문제죠. 그리고 보세요. 검찰에서 근무하는 검사가 2200명이고 수사관이 6200명이며 1500명의 실무관이 있습니다.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한 조직에서 근무한다고요. 공수처는 어떻죠? 최대로 잡아봐야 검사가 25명, 수사관이 40명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쪽을 통제하는 게 쉽겠습니까? 10,000명짜리 조직에도 추미애는 인사권 휘둘러가면서 통제를 시도하고 있죠. 말 잘 듣는 개는 승진시키고 주인이 나쁜 짓 한다고 짖는 개는 좌천시키면서 이게 검찰에선 잘 안 통해도 60명짜리 조직에선 누워서 떡먹기가 될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러온 사실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 중 하나로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이 있었죠.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어야 하고 그래서 검찰개혁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검찰에서 사건을 묻으려고 해도 다른 수사기관에서 파헤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와서 과연 이번 공수처법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냐? 절대 아니란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정부 여당 비위 사건 터지면 공수처에서 그 사건 가져와서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겠죠.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정부 여당에서 임명한 공수처장의 조직이니까 그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와 수사관은 검찰보다 훨씬 더 제한적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이 공수처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개정되거나 폐지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정권이 바뀐다고 칩시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 다수당이 됐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걔네가 이 법을 바꿀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 본인들의 비리를 감춰야 할 차례니까. 권력을 차지한 자들에게 유리한 법은 어지간해선 바뀌지 않습니다. 수사의 칼끝은 민주당으로 향할 테고 국민의힘이 저지르는 범법행위는 모두 공수처라는 무덤에 묻히겠죠. 그때 가서 민주당은 또다시 정의의 투사 코스프레를 할 겁니다. 진상규명하고 적폐청산하라고. 나중에 그딴 헛소리 하는 것보다 지금 권력 가졌을 때 똑바로 해놓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제발.